상권 분석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상권이 갖는 의미, 의의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상권의 형태, 유형에 따른 특징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상권이 가지고 있는 이론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권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단위 점포당의 상권 분석을 정리를 하는 그런 순서로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권 분석과 관련해서 상권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입지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입지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위치를 우리가 입지라고 개념을 잡았다 하면은, 상권이라는 것은 영업이 미치는, 즉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우리가 상권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점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면은 상권은 면의 개념으로 오늘 설명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권은 역세권이나 뭐 유흥가, 학원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면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 지구를 특징적으로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간적인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넓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점포 입장에서 보면은 상점을 개설하기 위한 입지 조건이 되지만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시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매업이나 외식업 또는 유흥, 오락산업은 입지산업으로 불림과 동시에 특정 지점에서의 입지 선정은 사업의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그런 전략적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권 설정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권 설정이라는 것은 특정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지리적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상권 설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권의 개념에서는 거래권이라는 개념과 판매권이라고 하는 개념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거래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도매업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로서 거래 대상이 되는 고객들의 거주지 범위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 판매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매점을 대상으로 주로 우리가 쓰는 그런 용어로서 소매점이 판매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지역을 우리가 판매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권은 거래권과 판매권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 상권과 그런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상세권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상세권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상업지역에 상업 세력이 미치는 그런 범위를 일컫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권과 상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분화시켜 보면은,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상점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적 범위라고 우리가 정의한다고 하면은, 상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명동이나 또 남대문 시장과 같은 상업 집단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우리가 상세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권 내지는 상세권이 가지는 상권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매점의 영업 범위는
거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매점의 상권 크기는 상품 구색이나 또는 가격, 서비스 등 상점 자체의 요인도 중요하지만은 소비자와의 거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이 점포 인지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보면은 반경 500m 이내에서는 95% 정도의 소비자가 인지도를 갖는 그런 상점들에 이용을 하고 있고 1km 이내에서는 45% 정도의 소비자, 또 2km 이내에서는 15% 정도의 소비자가 주로 인지도가 있는 그런 점포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이 기본적으로 소매점의 영업은 거리의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서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면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품일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되도록 가까운 데서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최근에는 자가용 보유 가구 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구매 이동 거리가 점점 넓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징 두 번째로는 소매점의 영업 범위는 각 상점이 가지고 있는 입지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이라고 하더라도 고립 지역에 있는 상점보다는 시장이나 상점가에 있는 소매점은 훨씬 상권이 넓고, 또 주택가에 위치한 소매점의 상권은 이러한 상점가나 넓은 범위에 있는 소매점보다는 상권이 좁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에 강이나 하천, 산, 큰 도로 등이 있으면은 완전히 상권을 구분을 해서 다른 상권으로 상권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매점은 입지에 따라서 상점이 가지고 있는 입지에 따라서 조건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매점 상권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범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위치 상점이라도 지급하는 상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권의 범위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이동에 관한 분석에서 허친슨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수립을 했는데요. 구매 활동은 도시 근교에 따라서 거주지 부근, 또 구도심, 도심 등으로 구분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동 거리가 다르다는 것은 상품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권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권의 크기는 영업장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곧 상권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상권의 크기는 번화가냐, 교통 요충지냐, 또 중심가일수록 상권의 크기는 커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는 상권의 크기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편의점보다는 전문점이 훨씬 상권의 크기가 달라지고 범위가 넓어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또 브랜드명은 브랜드의 지명도에 따라서 상권의 범위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상권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우리는 한 4가지 개념 정도로 우리가 상권의 크기, 우리나라 상권의 특성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상권은 굉장히 보수적인 상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 상권의 형성 기간이 굉장히 길고, 또 상업용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보기 때문에 상권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래서 형성도 어렵지만 일단 한번 형성이 되면은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상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상권은 단핵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상권이 발달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권을 발달시키고 상권의 흐름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는 대형 유통종을 중심으로 상권이 집중적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보았듯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성격을 띠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들이 갖추어진 지역에서만 상권이 활발하게 번성할 수 있다. 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점들이 전체 상권을 리드해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통점을 중심으로 한 그런 상권의 발달이 아주 특이하게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응성이나 연속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특정 상권에 대해서 새로운 상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고 또 연속적으로 계속 그 상권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되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 상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상권의 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권은 대지나 물건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죠. 즉 점포와 고객을 흡입하는 지리적 영역이면서 또 모든 소비자의 공간 선호의 범위까지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은 판매액 비율을 고려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판매액의 비율을 가지고 상권을 분리를 해 봤을 때 상품 판매액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지역을 우리가 1차 상권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25%가 거주하는 그런 지역을 2차 상권, 또 나머지를 3차 상권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품 판매액의 60에서 70%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2차 상권, 그리고 판매액의 15%에서 25%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2차 상권, 그리고 그 외 지역 약 5 내지 10% 정도 아주 미미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3차 상권 이렇게 판매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권은 도심권 상권, 부도심권 상권, 지역 상권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이 가운데 도심권 상권의 경우에는 서울을 예로 든다고 하면은 명동, 종로, 신촌, 또 강남, 영등포 이런 대형 상권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도심권의 상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도심권 상권에서는 대형 쇼핑센터, 또 유명 브랜드는 물론이고 가격보다는 제품의 질과 기여도에 따른 아이템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포의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분포를 보면은 1차 상권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60에서 65% 정도의 고객들이 거주하는 그런 범위를 우리가 1차 상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의 30% 정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거주지 범위에 있는 영역을 우리가 2차 상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10% 이하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범위를 우리가 3차 상권의 범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도보 기준으로 5분 이내의 거리, 반경 500m 내외의 정도로 우리가 1차 상권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거리, 500에서 1km 범위를 2차 상권 영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고객의 흡입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소비 고객의 30% 이상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1차 상권으로 보고, 10% 내외의 이 소비자층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을 2차 상권, 또 5% 이하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역을 3차 상권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권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영역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개별 상점의 상권 설정은 자기 영역 내에서 점포의 시장 침투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권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이론적인 방법과 경험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론적인 방법의 경우는 상권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경험적인 그런 방법은 소비시장의 침투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술적인 상권 이론은 중심지 이론, 소매 인력 법칙, 그다음에 칸버스 법칙,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을 우리가 상권 이론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중심지 이론은 상점가 및 도시의 계층적인 공간 또 구조를 분석하는 그런 기초 모델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객의 동질성, 또 공간의 균일성, 또 소비자의 거리 최소화 등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연구가 되어지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탈러가 발견하는 규칙적인 상권의 육각형 구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지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중심지 이론을 소매 부분의 공간 구조와 또 소비자들의 공간 행동 규칙성에 대한 법칙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계획 이론가들은 중심지 이론을 이용해서 새로운 대형 점포를 개설하는데 많이 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중심지 이론은 소비자들이 이동하는 패턴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몇 가지 극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은 자연 공간을 지각 공간보다는 중요시 한다는 것이었고요. 또 상점이나 상업 집단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질적 다양성을 좀 도외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또 공간과 수요 간의 균형을 전제로 하였고, 복합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것들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자, 이 중심지 이론은 규칙적인 형태만을 파악할 수 있는 구매 이동 모델로 기본적인 분석 면에서는 상당한 공헌도를 인정을 합니다만은, 소비자들의 선호와 같은 사회 심리적 요소에 대해서는 다소 감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한계점들을 설명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라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리의 법칙은 소매점 상권을 측정하는 것보다 인접하고 있는 두 도시 간의 상권의 한계를 수치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라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는 내용은 측정 대상이 되는 두 개의 도시의 도시의 흡입력이 그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있고,
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소매인력 법칙은 서로의 세력에 의해서 정해지는 지점을 분기점으로 하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자기 도시 소매 지역으로 흡입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 원리가 바로 라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라일리의 법칙은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지표만을 바꾸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리는 시간 거리로, 인구는 점포수나 매장 면적 등으로 바꿔서 분석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컨버스의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스의 법칙은 라일리의 법칙에서 발견되는 두 도시의 중간 지역에 있는 정확한 지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그런 법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분기점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라일리의 법칙을 변형시켰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분기점 모델은 상업 집단의 계층적 분류와 결합시켜 적용하는 것이 특히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각기 다른 등급의 상품들에 대해서 각기 다른 수준의 경계선, 분기점이 되겠죠. 이런 경계선들이 계산되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법칙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프의 확률 모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프의 확률 모델은 라일리의 법칙과는 달리 개별 소매점의 고객 흡입력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허프의 흡입 확률 모델은 소비자가 상점가를 선정하는 행동을 확률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것인데 상점가의 흡입력은 상점의 친화도에 비례하고 시간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가설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허프의 확률 모델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허프 교수가 14개의 쇼핑센터를 선정을 하고 여러 단계의 실험을 거쳐서 만든 것으로 이 허프 모델은 일본 통상성의 대형점 출점 심사 지표로도 채택되기도 하였던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상권 분석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권 분석을 실시하는 목적은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상권 분석은 첫째,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권 분석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입지의 특성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이러한 입지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구체적으로 상권의 현황 내지는 상권의 특성까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지 선정의 기초 자료로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바로 상권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상권 분석을 통해서 그 상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분석 과정에서 예상되는 매출을 추정할 수가 있으며 경쟁업소에 대해서 자체 분석이 가능하고 또 경쟁업소와의 차별화 전략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기초 자료가 바로 이 상권 분석을 통해서 도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권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분석은 창업자가 사전에 사업성이 있는가를 검토를 하고 입점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 후 경영 과정에서 상권 분석의 중요성이 더욱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권의 특성을 알아야 효과적인 경영이 가능해지고 또 판매 촉진 전략도 먹힌다는 것이죠. 규격에 또 크기의 여하에 관계없이 업종 구분에 없이 가능한 사전에 상권 분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권 분석은
창업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지만은 또 상권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지식과 노하우가 향후 사업 진행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은 고객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상권 분석은 사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한편 상권 분석은 사업주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형을 이용한 상권 분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상권의 규모와 더불어서 상권의 번성도, 즉 상권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지세, 또 점포 숫자, 배후지의 세대, 교통망의 연계성, 또 도로의 조건 등을 파악을 해서 대형 편의시설 및 장애물 시설 등의 시설 유무 파악 등을 통해서 시장 규모 및 상권력의 번성력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높낮이가 형성된 그런 지형의 특성의 경우에는 낮은 지역의 상권이 강하게 형성된다고 하는 거죠. 지형적으로 높낮이가 형성된 곳에 있어서는 낮은 지역이 상권이 강하게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망이 잘 확충되어져 있고 또 각종 편의시설들이 집중되어져 있으며 또 보도 양쪽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보도가 낮은 곳이 더 상권력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형적으로 횡단보도가 형성되어져 있는 곳이 상권력이 굉장히 잘 발달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횡단보도가 형성될 경우에는 고객의 5에서 10% 정도가 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경 2km 이상에서도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고객들에게 알려진 상권으로 형성되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소점포의 경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상권의 범위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된 상권의 영향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상권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좋은 상권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상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몇 개의 사례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경 2km 이내에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상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반경 2km 이내에 10층 이상의 대형 건물들이 5개 이상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 또 배후지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또는 오피스가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 또 대형 건물이나 5층 이하의 중형 건물들이 다수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이 바로 우리가 좋은 상권이다. 반경 2km 이내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 경우 우리가 좋은 상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지 또는 숙박업과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이런 편의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을 때도 우리가 좋은 상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처에 지하철역이 설치되어져 있거나 또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경우도 우리가 좋은 상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반경 3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형성되어져 있고 출구가 2개 이상으로 다수의 출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좋은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반경 100m 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특히 버스 노선이 5개 이상이 지나가는
그런 버스 정류장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도 우리가 좋은 상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근처에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분포되어 있는 이런 학원 내지는 학교 밀집 지역을 우리가 좋은 상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문 500m 이내, 후문 300m 이내에 이런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우리가 좋은 상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석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상권이 갖는 의미와 더불어서 상권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상권과 관련된 이론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상권이 갖는 개념은 상점 입지는 개별 점포 입지에서 보면은 상점을 개설하기 위한 입지 조건이 되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시점이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상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래권이라는 개념과 또 판매권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거래권은 주로 도매 시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개념으로 거래 대상이 되는 고객의 거주지 범위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죠. 판매권은 소매점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의 용어였고, 판매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판매권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상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상세권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상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상업 집단의 상업 세력이 미치는 그런 범위를 우리가 상세권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권과 상세권이 동일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상점이고 또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적 범위를 일컫는다라고 하면은, 상세권은 예를 들면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과 같은 그런 상업 집단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역의 범위를 일컫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상권들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해봤었죠. 첫 번째로 소매점의 영업의 범위는 거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거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의 흡입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았었죠. 보통 500m 이내에서는 95%의 인지도를 갖는 상점들이 영업력이 있고, 또 반경 1km 이내에서는 45%, 또 2km 이내에서는 15% 정도로 영향력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또 소매점의 영업 범위는 각 상점이 가지고 있는 입지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죠.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이라고 하더라도 고립지역에 있는 상점보다는 시장이나 또는 상점가에 있는 소매점의 상권이 훨씬 더 넓다라고 이렇게 봤고, 주택가에 위치한 소매점의 상권은 상대적으로 상권의 범위가 좁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또 인근의 강이나 하천 또는 큰 도로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상권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소매점의 상권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범위가 다르다라고 했었죠. 같은 위치 상점이라도 취급하는 상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권의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상권을 분류를 해 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권을 분류하는 것은 점포와 고객을 흡입하는 지리적 영역, 또 소비자의 공간 선호도의 범위, 이런 것들이 상권을 분류하는데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품의 판매액을 기준으로 해서 상권을 분류를 해봤을 때 전체 상품 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지역을 우리가 1차 상권으로 이렇게 봤고 25% 정도를 차지하는 지역을 2차 상권, 10% 이하를 우리가 3차 상권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상권의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상권 이론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죠. 상권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론적인 그런 방법과 그 다음에 경험적인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론적인 방법은 상권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보통 많이 쓰여지고 있고, 경험적인 방법은 소비자 시장의 침투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권 이론과 관련해서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그 다음에 라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그 다음에 컨버스 법칙,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상점가 및 도시의 계층적인 공간 구조를 분석하는 그런 기초 모델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중심지 이론은 소매 부분의 공간 구조와 소비자들의 공간 행동의 규칙성에 대해서 법칙을 발견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고, 또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동하는 패턴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소비자들의 어떤 선호도와 같은 사회 심리적인 요소들이 다소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인접하고 있는 두 도시 간의 상권의 한계를 수치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널리 이용되고 있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측정 대상이 되는 두 개의 도시를 도시의 흡입력과 관련해서 흡입력은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소매인력 법칙은 서로의 세력에 의해서 정해진 지점을 분기점으로 하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자기 도시의 소매 지역으로 흡입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초 이론이 바로 라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이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컨버스의 법칙은 라일리의 법칙에서 발견되는 두 도시의 중간 지역에 있는 정확한 지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진 그런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점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라일리 법칙을 변형해서 사용한 그런 모델이 되죠.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델은 라일리의 법칙과는 달리 개별 소매점의 고객 흡입력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허프의 확률 모델은 소비자가 상점가를 선정하는 행동을 확률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상점가의 흡입력은 상점의 친화도에 비례하고 시간 및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그런 가설하에 만들어진 법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상권 분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었죠. 우리가 상권 분석이 왜 중요한지, 어떤 목적으로 상권 분석을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상권 분석은 고객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상권 분석은 사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 사업주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상권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지형적인 상권 분석을, 지형의 특징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형적인 높낮이가 형성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낮은 지역이 상권이 강하게 발달하는 것을 보았고요. 횡단보도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횡단보도의 영향력은 고객의 5 내지 10%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반경 2km 이상의 마케팅 전략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횡단보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상황별로 좋은 상권은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좋은 상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반경 2km 이내에 10층 이상의 대형 건물들이 5개 이상 다수 밀집되어져 있을 때, 또 배우지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또는 오피스가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을 때, 또 대형 건물이나 5층 이하의 중형 건물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좋은 상권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 반경 1km 이내에 숙박시설이라든지 또는 숙박 관련 여러 가지 업종들이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좋은 그런 상권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인근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도 우리가 좋은 상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반경 300m 이내에 출구가 2개 이상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들은 매우 좋은 상권이다라고 봤고요.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100m 이내에 5개 이상의 버스 노선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버스 정류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좋은 상권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인근에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주변 지역에는 정문 500m 이내, 후문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매장들이 좋은 상권이다라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